자, 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사 과목 1차 과목 감정평가 관계법규 첫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올해 2015년도 시험이 있었고요. 내년에 2016년도 시험인데 우리가 대비하는 게요. 올해 공고가 이미 났죠. 내년부터는 몇 가지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좀 시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과목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존에는 일단 1차 시험이 뭐 7월 그리고 2차 시험이 9월인가 뭐 10월인가 이렇게 가죠. 그렇게 가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3월에 1차 시험을 보고 7월에 2차 시험을 보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이 시험은요. 뭐 제가 2차 과목을 가르치는 건 없지만 제가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험은 2차가 이게 메인입니다. 사실 1차 시험은 절대평가이고요. 그래서 꽈락 없고 그다음 평균 60 넘으면 다 합격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1차보다는 2차가 메인이다. 2차에서는 어떻게 성적 순으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인원만큼만. 그래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주관식으로 뭔가 계산해서 풀어쓰고 하던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들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는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처럼 이제 느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차 공부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쌓이는 거예요. 고민이. 어떤 고민이 쌓이느냐. 이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여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요령을 가지고 최소한의 희생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전략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는데 중요한 건 메인이 이거고 요거는 요식행위지만 제가 생각하기는요. 어떤 공부든 간에요. 살살 해가지고 통과되는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전력을 다. 메인이 아니어도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자가 토끼 한 마리 밥 먹을 때 토끼 한 마리 잡는다고 할 때요.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잡죠. 마찬가지로 1차 공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1차 과목들 중에 2차하고 연계되는 과목들은 특히나 더 열심히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과목 감정평가 관계법규 이게 2015년도 얼마 전에 끝난 1차 시험에서는 부동산 관계법규라는 제목으로 불렸었어요. 부관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줄여서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감정평가 관계법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목이 참 계륵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열심히 해서 잘 해도 2차에서 크게 뭐 그닥 재미를 보거나 도움을 받거나 이러지도 않고. 근데 요쪽에 이제 보상법규나 이런 게 있어요. 2차에. 그 보상법규 뭐 이런 거 할 때 조금 도움은 되는데 그닥 크게 근데 중요한 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감정평가사들이 다루게 되는데 그 부동산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때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이해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과목에서 배우는 민법 있죠. 사법적인 영역, 그 권리 이쪽 영역도 중요하지만 공법적인 영역 이 법 쪽에 요 영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좀 물건에 대한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험엔 그닥 2차 시험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김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과목 특성이 여러분들이 뭐 민법 공부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민법은 재미가 좀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판례 얘기도 좀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재미가 있습니다. 사안들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서 사람 사는 얘기예요. 민법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감정평가 관계법규에 나와 있는 법령들은요. 우리가 주로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공법. 자, 공법은요.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힘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지켜라예요. 왜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시끄러. 그냥 지켜. 이렇게 되는 거야.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하다 보니까 지루하고요.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이 공부 준비하시면서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나 이렇게 뭐 장수생 하신 분들 이렇게 좀 조언 삼아 좀 뭐 물어보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이 이제 이 과목 얘기할 때 이제 많이 그런 얘기들 하시죠. 이 과목은 그냥 줄이나 치고
줄쳐놓은 거 그냥 외우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몸이 건조한 과목이다. 이런 조언들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 과목이 진짜 지루합니다. 할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줄쳐놓고 그리고 그거 외우고 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못해먹겠다 이거야. 못해먹겠다.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 과목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 수업할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규정을 했는지 그리고 규정들 체계들 사이에 어떤 연계성 이런 걸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설명 좀 잘 따라 들으시고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차 과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자, 3월에 이제 시험 봅니다. 1차 과목 우리가 이렇게 되죠. 과목당 40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0점 만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꽈락은 40점 이상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자, 우리 이제 감정평가 관계법규라고 부릅니다. 관계법규. 자, 그럼 요 법이 구성이 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법령이 6개였습니다. 6개. 그다음 여기에 포함되는 게 이제 8개로 바뀌었어요. 8개. 그럼 6개 법령이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보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줄여서 우리가 국계법이라고도 하고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봅시다. 이거 하고요. 기존에 6개가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그래서 가격공시법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가격공시법. 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유재산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이 최근에 제목이 또 바뀐 법령이 하나 있어요. 과거에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공간정보 축적 및 구축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공간정보법.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지적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지적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법. 자,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둘, 넷, 6가지. 뭐 익히 내용을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하고 처음에 들어가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내년 3월부터 이제 시험이 실시되면서 부동산 관계법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이다가 감정평가 관계법규로 바뀌면서 더해진 거 2가지가 뭐가 있느냐 했을 때요. 첫째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여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여기 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8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자, 과거에 뭐 과거라고도 할 것도 없고 방금 전에 끝난 2015년 시험까지만 해도 요거 40문제 중에 비율이 어떻게 됐느냐 얘기죠. 그럴 때 요게 이제 40%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40문제 중에 40%면 16문제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법이 20%를 차지했어요. 요게 그러면 8문항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10%씩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4문항씩 나왔죠. 그래서 40문항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40문항.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저게 2개가 이제 추가가 되니까요. 역시 문제는 40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배점이 좀 조정이 돼야 되겠죠? 비율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올해 12월 달에 공고를 확정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고를.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자, 올해도 보면 우리가 6월, 7월 달에 시험 볼 때요. 대개 언제 공고했냐면 마지막 확정적으로 공고한 게 3월 달에 공고합니다. 한 3, 4개월 전에 공고한다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시험이니까 어떻게 돼요? 12월 달엔 최소한 공고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가면 배점 비율이 나오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정확하게 퍼센테이지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법이.
이 법이. 과거에도 40%나 차지할 때 거의 50% 육박하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전략을 세울 때요. 이거 이제 다 하기 너무 방대하니까 양이 너무 많으니까 몸이 건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요령 키워서 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 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 가는 법률만 딱 공부하고 가는 거야. 여기 이제 하나 더 여기에다가 요거까지. 그렇죠? 요 두 개만 딱 하고 가서 저기서만 점수를 거의 다 뽑아내면 꽈락 면하죠. 그렇죠? 이게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싫으니까. 응? 지겹고 재미가 없어요. 응? 거기다 양은 많고. 특히 이런 데 가면요. 이런 법령들 되게 양이 많은데 문제 몇 개 나와요. 4개밖에 안 나오죠. 법령당. 이거 태평양에서 바늘찾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시험은요. 이쪽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거의 나오던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거의 나와요. 매년. 그러니까 대신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죠. 비슷한 영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할 때도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기출 분석을 해가지고 나왔던 분야를 주로 중점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갈 때 요거 2개만 딸랑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이건 도박과 같은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20문제, 24문제잖아요. 24문제를 거의 다 맞추면 게임은 끝나는데 우리가 또 가서 또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도 조금 챙겨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 해당 부분 관련된 분야만 일단 우리가 시험하고 관련된 분야만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과거까지는 전략이었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게 2가지가 이제 추가가 됐다라는 얘기죠. 추가가. 근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요게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 영의 비율이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과거에 요 놈이 그래도 2번째로 비율이 많았는데 요 놈의 비율을 좀 줄이고 요쪽의 비율을 좀 주고요. 여기서도 조금씩 다 줄이고 얘도 좀 줄여야 될 거야. 40%까지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전히 주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십시일반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얘들도 거의 얘들 수준하고 비슷한 문항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구성이 되고 12월 달에 이제 확정적으로 되는데요. 우리가 요쪽 영역 6개, 요 법률 시험 범위 들어가죠. 요 부분 할 때는 주로 기출문제 한 10년치 분석을 토대로 공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의 나왔던 부분. 요 법은 거의 대부분을 다 해야 돼요. 범위 전체를. 하지만 요쪽 부분들부터는 거의 나왔던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하고 간다. 그리고 요 부분은 우리가 어디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줄거리, 뼈대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우리 과정에서 요번 기본 과정, 기본 이론 과정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본 이론 과정 요령 하실 때는요. 이거 할 때 처음부터 요령을 피우시지 마시고요. 제가 같이 본 부분,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어줘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객관식 시험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하냐면 그냥 외우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조건. 막 이해하고 자주 귀찮아 생각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외우고 그냥 가서 보고 싶다 이거야. 외우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해요. 아무 생각 없이 외워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풀을 수 있는 문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뭐 시험 문제가 응용해서 나오냐? 응용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특히 2문자 따서 외우고 막 그러는데요. 여기 2문자 따서 외워서 될 그런 해결 문제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례형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문자 따서 외워가지고 별로 재미를 못 봅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가 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조문 위주로 나와요. 조문 위주. 여러분이 민법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민법 쪽에서는 판례도 섞여서 나옵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 근데 우리 쪽은 판례로 나올 필요가 거의 없어요. 조문으로 나와도 조문 자체가 길고 내용이 저기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굳이 판례도 뭐 많지도 않을 거지. 굳이 끄집어 올 것도 없어. 그러니까 판례를 굳이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몇 가지 안 됩니다. 끽해야 판례 나오는 거는. 대부분은 다 조문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떤 학자들의 학문 성과가 엄청나게 집대성돼 있고 막 이렇게 구축돼 있고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학문으로서 이론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학자들의 그 교수들 책에 뭐 이렇게 이론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나온다. 견해가 나온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오로지 나올 수 있는 거.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잖아, 또 시험이니까.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의 의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좌지우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건 조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조문 위주로 나옵니다. 우리 교재는 조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읽으세요. 읽어서 눈에 익숙하게 해놔야 됩니다. 익숙하게. 이 기본 과정,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그걸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문을 눈에 익숙하게 익혀놓고 나중에 문제풀이반 들어가가지고 문제풀이반 들어가서 조문 자체를 시험 문제 정말 나올 만한 조문들 자체를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부터 처음부터 막 추려가지고 외운다. 이건 쓸데없는 짓이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자꾸 조문을 읽어서 실제로 저하고 수업을 제 수업을 듣고 하신 분들 중에 뭐 농담 아니고요.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합격하시고 나서 문자 이렇게 저한테 오고 그럽니다. 그분들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좋은 점수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충분히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장이 막 두 줄, 세 줄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그거 막 달달달 외우고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에 익혀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눈에 익혀두는 거. 그리고 포인트, 키워드 중심